월요일입니다. 총선 열차 출발합니다. 빠방!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대박을 쳤어요. 그래요? 총선 열차. 왜요? 우리가 너무 핫하게 해주셔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예. 지금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인데요. 예. 우리 대변인님. 예.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다 같은 우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예. 하셨어요? 제가 마포에 살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출퇴근하고 있어서 네. 예, 마포에서 상징적으로 했고요. 마포에서? 사전투표. 예. 예. 대파는 들고 가진 않았어요. 저는. 대파 안 들고 가셨군요. 예, 가져갈 걸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제지도 당하고 이래야지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런가요?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삼겹살 네. 들고 갑니까? 저는 네. 이제 본투표 하려고 아직 투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봄날이라 네. 네. 한참 이사철이라서요. 여기 사람들 이렇게 투표하러 또 이렇게 이사하시면서도 이렇게 네. 빠짐없이 가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하시면서 가신다. 근데 민주당이요. 총선 투표를 맞췄어요. 그렇죠. 31.3%. 네, 30.28%요? 예. 실제로 1과 3은 저희한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과 3. 예, 저희가 유세단 제가 본부장 맡고 있는데 유세단 이름도 더 몰빵 13. 더물빵 14. 예, 이번에 1과 3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총 투표율도 아마 71.3 저희가 예측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요. 예. 여기는 국민의힘은 이사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그 진단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21대 총선에서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26.7%였더라고요. 26.7. 네. 그리고 이제 전체 투표율이 66.2%였어요. 예. 그래서 약 40% 정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36.9%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체 투표율이 77%여서 약 47% 정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최근 이 두 선거의 평균을 내보니까 44% 정도가 돼요. 사전 투표율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센터 정도를 가격으로 봤었을 때 이번 사전 투표율하고 그 중간인 44%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네. 73% 정도 나오겠다.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율이 31%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투표가 42% 나오겠다. 42%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합치면 73%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치열합니다. 1번, 4번, 2번, 4번 막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니 가학적 근거로 수치 과학적 근거로. 네. 여기까지 오네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서로가 유리하다는 입장인데요.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이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거 진짜 유리합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네. 그 분위기가 확 올라온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저런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국민적 영범이 상당히 있고요. 예. 그것이 사전 투표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적 효용감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되돌아보면은 지난 총선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분산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몰리지 않도록 네. 띄엄띄엄 사전 투표에 많이 하셨는데 예. 해보다 보니까 이거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되고 그렇죠. 되게 유용하고 실제로 그러면 선거 날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는 계속해서 그 효용성을 느꼈다. 그런 네. 것들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번 선거는 꼭 투표해야 된다.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표로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 네. 이번 투표의 심리에 반영이 됐다. 아마 본 투표율도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70% 넘기만 한다 그래도 이거는 대박인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당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지난 대선 때 그게 좀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졌죠.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에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9%의 총 투표율이 지금 77%에 달했는데 네. 국민의힘 승리였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봤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네,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석한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진보 정당의 지지자가 많더라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는 보수 지지 세력들이 사전 투표를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이 진보
정당의 지지층이다 하는 것들이 일단 깨지고 있어요. 일단 10대, 20대, 30대들이 최근 이런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보면 네. 추세 자체가 보수 정당을 대려 지지하고 진보 정당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실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조사들 보면은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네.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로부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했었을 때 이게 진보 정당을 향하는 표가 꼭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수개표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 무조건 참여하라라고 또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들보다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참석했다 하는 부분들도 이 두 가지로 봤었을 때 네. 사전투표가 꼭 진보 정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번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 투표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 다 본 투표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의혹 때문이 아니라요. 예. 저는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 투표 왜냐하면 자체가. 이제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서 13일이라는 선거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4, 5일이나 당겨버리면 선거 일수 중에서 약 30%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선거 예. 운동 기간, 합법적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예. 그럼 이게 결국엔 누구한테 피해가 되냐면 두 부류한테 피해가 돼요. 하나는 정치인 중에서 신인들. 네. 내가 지금 13일도 날 알리기에 짧은 시간인데 이걸 6, 7일뿐이 못 알리고 투표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투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전 투표를 네. 향후하더라도 좀 일자를 본투표일자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사전 투표를 한다는 의미는 네. 이미 이번 투표에서 나의 마음은 결정이 됐다. 결정됐다. 예,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남은 본 투표까지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권 심판론이 더 확실하게 물에 오른다라는 거를 사전 투표에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전통적으로 우리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진보가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는 네.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60대 이상은 80%를 투표했어요. 결국에는 김인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2030, 40의 투표율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네. 과연 지난 2년이 공정한 대한민국이었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번 현장에서 입틀막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과 대파 875원 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장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물가에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을까에 대한 원망 네. 그리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인재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 의료 대란 네. 이런 문제들이 아니 결국에는 정권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참 수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신 이런 것들이 아마 2030, 40에게서도 네. 제대로 이번 정권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표심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사전투표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저거에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지금 20, 30 세대들 10까지 포함해서요. 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야권을 보면서. 대표적인 게 조국이에요. 예, 범야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네. 아니라. 왜냐하면 조국 같은 경우가 불과 2년 전에 조국의 각을 건너야 된다 민주당에서 외쳤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을 느꼈고 이에 대해서 가슴 아픔을 겪었는데 또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몇몇이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양문석 후보나 그리고 공영훈 후보나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이게 결국에는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라도 국민들은 대출받지 못하는데 나는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공정을 해치는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20, 30들로부터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절반의 정권 교체다라고 했어요. 50%의 정권 교체다. 왜? 180 민주 거대 야당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꿨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설령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바르게 가는 개혁 방향들이 있는데 이 개혁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라는 공감대가 거꾸로 있어요. 아.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 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들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한 번 정도는 밀어붙일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식들도 많이 뭉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 얘기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대파 얘기가 나와서 대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선관위가 무리하는 거죠. 선관위가 이게 무리해요. 네. 금지를 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게 국민의 심리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패러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대파 뭐 인형이 나오고요. 뭐 대파 사진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더 갖고 싶어 갖고 네. 대파가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무리수를 쓴 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 사무총장이 또 지인이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학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가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정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과도 가져가고 양배추도 갖고 가고 네. 뭔가 물가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정서들이 더 끌어올라왔다. 그래서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판단을 지금 선관위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진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라오긴 전 하던데요. 이거는 예.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 첫 번째는 이게 선거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표는. 그러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규정은 따르라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규정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위법적인 부분이나 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 국면이라고 해서 바닥에 파란 비닐을 깔아놓는다든가 선관위에서. 네, 그리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파란 장갑들을 다 끼고 파란 마스크를 끼고 이러면서 선거인들을 받는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행태를 유지했던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선거법상의 상징물을 들고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거. 예. 네,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 표의 왜곡을 가져올까 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비밀 투표라는 제도를 훼손시킬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파는 이미 상징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부터 조국 대표까지 범야권 사람들이 대파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유세를 했어요. 예.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표시를 낼 수 있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요. 여기 선거 투표소 안에서 사진도 못 찍게 했었습니다. 네. 밖에서도 못 찍게 했었어요. 그럼 이러한 왜곡들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사례요. 예. 이번에 제가 경선에서요. 1991이라고 적힌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왜 입고 다녔냐면 1991이 분당 신도시의 첫 입주 연도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 팬들이요. 네. 제 지지자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 입었는데 선관위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991이라는 걸 김민수가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김민수 정도 되는 사람뿐이 안 돼도 1991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입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대파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당대표와 조국신당의 대표까지도 네. 흔들었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징물로 제한을 안 하겠습니까?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일제 샴푸, 뭐 여배우 사진, 위조 표창장 이걸 들고 가도 되느냐? 이렇게 사실 맞받아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디올백을 지금 투표장에 갖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니까 고민입니다. 그 디올백을 예. 갖고 들어갔죠. 네티즌이 네. 올린 거 보니까요. 예. 파란색 디올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코미디인 거예요. 선거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들이 과연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거냐에 그러면 대한 일제 샴푸, 거죠. 여배우 사진, 위조 표창장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네. 결국에는 네, 싸우자라는 시비거리의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별로 대응할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선관위에 대해서 이 중립성에 대한 건 항상 도마 위에 올리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도 보면은 김두관 후보의 현수막 무단 철거 사건, 네. 아니면 계양구 앞에 그런 얘기죠. 예. 빨간 현수막 범인 과연 잡았나, 이런 것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데 대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김두관 의원은 선관위가 저는 문제다. 의원인데 선거 경험도 많은데 현수막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찍 투표하자라고 했는데 일찍 했잖아요. 일찍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편법들이나 얄량한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들은 현수막에 일찍을 써놨군요. 일찍 뭐 투표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예. 이거는 누가 봐도
1번 찍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티나는 것들인데 이런 현수막 굳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들이 했어야 되는가 하는 물음표를 전 좀 던지고 싶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계속 저런 거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아, 여기 뭐 샴푸라든지 일제 네. 샴푸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이거 저는 해도 제가 되느냐? 여기서 조언 하나만 할게요. 아, 우리 조언해 당에. 주세요. 네. 네. 이런 거 하면 샴푸 들고 갔다고 이게 일제 샴푸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굳이 하려고 하면요. 성남 FC 계속 떠들고요. 성남 FC 불법 후원 떠들고 성남 FC 예. 유니폼 입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래도 네. 되겠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 내내 저 방금 한 거 농담입니다. 네, 근데 농담이고요. 한 달 내내 성남 FC 불법 후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유세장마다 떠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제히 성남 FC 유니폼 입고 들어가십시오라고 네. 하면 이거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성관위에서 이것도 반드시 제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관위에서 제재하는 것은 네. 설령 성관위 선거법이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건 제가 항상 반발하는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한다면 악법도 법이다. 네.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 만드는 입법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맞다 그러다를 하기 전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관위가 딴 얘기로 상당히 넘어가죠. 야, 예, 예. 눈치를 보고 네. 아 근데 지금 네, 한마디 좀 하시죠. 편파적인데 아니, 너무 김혜수 대변인 아니요. 말씀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 촬영 적게 하듯. 예. 성관이 성관위의 해주세요. 그 예. 성관위의 정권 눈치 보기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굳이 유권 해석을 안 내려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정치가 휘화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들께서는 좋은 후보들을 국회에 보내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잘 사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네. 선거가 포지티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공방이 가고 네거티브가 되니까 정말 우리 전체의 정치 수준을 내려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여당의 총선 막판 변수 여당 야당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협이 비대위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사시니까. 예. 이 문제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대통령과 이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더 의료계의 화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의 작금의 시기에서 보면은 강남이나 이런 그 박빙인 벨트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거나 아니면 경합으로 변한 이유가 예. 의료계가 상당히 민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보수를 지지하던 많은 의료계에서 이번에는 정말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민심이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단톡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번엔 꼭 심판하자. 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 문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료 대란의 그 화를 자초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0명을 얘기하면서 단기간에는 지지율이 확 올랐지만 결국에는 의료 대란에 대한 수습은 네. 몇 년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총선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영향을 직전에 미친다.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됐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국민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플 때 진료를 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인데 이 부분부터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제대로 수습해야 되고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갈등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게 이번 의료 대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모든 의사분들의 뜻을 하나라고 묶어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분들을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조차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뜻을 합쳐지지가 않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의사분들 중에서 지금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의사 여계 협회 대표분의 발언들도 비토가 굉장히 내부에서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이렇게 봐요. 실제로 제 주변의 의사분들도 이번엔 보수 찍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근데 반대로 네. 국민들께서 이거는 대통령의 개혁 과제가 정말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긍정표도 전 국민의 긍정표가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장작 27년 동안 많은 정권들과 권력들이 이 부분의 눈치를 보면서 의대 정원 한 명도 늘리지 못했어요. 네. 예, 근데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도 이 정도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한번 기회를 더 줘보자라는 이런 민심들의 반영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계산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미 이 부분도
여론조사 직전 여론조사들 블랙아웃 되기 전에 네. 반영이 충분히 다 되지 않았겠는가 네. 싶어요. 그렇군요. 네. 예,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예. 아, 이렇게 저를 째려보세요. 저는 지문지에 있는 걸 지문했어요. 네. 민주당이 공영은 김준혁, 양문석 후보가 부동산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냥 안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 표심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당연히 예. 지역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지역 주민의 한 표 한 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참으로 뼈아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좋은 후보들을 잘 검증해서 우리가 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사전투표가 끝나버렸고 예. 그리고 이제는 총투표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뭐 노력으로서는 본인이 제대로 예.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소명을 하고 그리고 사후 수습을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대응 밖에는 지금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네. 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 민주당의 수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실형이 떨어지기도 했고, 뭐 황운하 같은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물론 지금 조국 신당이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 이번에 실제로 여기 그 양문석 후보나 네. 김준혁 후보의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국민들한테 탁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10대, 20대, 30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정치권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죄는 아유 나쁜 놈 하고 말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 공정과 정의 그리고 위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정말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이 증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고조를 찍지 못했다 아직. 이 반발감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본투표장까지 갈 때까지 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 두 후보를 정리하지 않은 것들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역풍 맞는데요. 뭐 지금 국민의힘이 네. 워낙에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물고 늘어질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 몇몇 후보를 가지고서는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게 네. 너무 명백하고요. 예. 특히 뭐 그럼 국민의힘 후보들은 없느냐? 얼마나 클리어하냐 그리고 얼마나 뭐 깨끗하냐 또 한번 했을 때 읊어주시죠. 예. 실제로 뭐 저번에도 읊었습니다. 네. 또 읊지는 않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가 장진영 후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세무사에 대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또 허위 또 홍보를 해서 또 예. 문제를 일으켰고요. 특히 뭐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부친 땅 투기 의혹이 있고 네. 또 아파 찬스 대출 의혹 그리고 재산 축소 신고, 거짓 해명 네. 등등 여러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세세한 후보들의 그런 결함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당에서 총 공세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으로서는 많이 지금 수사에 밀려 있는 거죠. 네. 예, 정권 심판을 극복할 만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부산에서는 큰절하고 있고 네. 어제만 해도 뭐 나경원, 뭐 권선동 의원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200석만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읍소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보면은 절박하다. 예, 절박하면서도 불리한 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운동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얘기 듣고 의석수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비토람 전 24시간 주면 24시간은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근데 딱 이것만 얘기할게요. 네. 후보가 지역에서 문제가 된 후보가 있어요. 사건이. 근데 이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친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 중에서 있었어요. 수도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전투표 전전날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때 보면은 수도권의 4~5%까지도 움직였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후보들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이 되고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는 후보들은 그 지역을 넘어나서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상 의석 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건 발음이 안 되네요. 너무 무섭게 쳐다보셔서 그런가. 네. 따뜻하게 쳐다볼게요. 따뜻하게 좀 맞아요. 봐주세요. 예. 의석수 얼마나 전망하세요? 예, 저희는 똑같이 네. 그 비례 포함해가지고 151석만 달라고 151석.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석군요. 국민의힘은요? 엄청 지금 이제 또 우리 대변인님께서 네.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200석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막 제지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도 공공연히 들리는 얘기는 180석에서 200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개를 드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예. 저 역시도 한동훈 위원장 말씀에 가름해서 네. 네, 예측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핫한 데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맞붙는 인천 개항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누가 승기를 잡을 건지에 네. 대한 이재명 대표가 돼야죠. 돼야죠. 예,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의, 패한다면 이 후폭풍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상하지 라는 말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적인 그 근원지가 네. 성남시구 분당구거든요. 분당에 아직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개항을로 갈 때 혹자들은 모모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본인의 본거지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무리수 두면서 송영길 전 대표 밀어내고 여기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짜 초강세 지역인데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이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들도 나오거든요. 이 말뜻은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진짜로 일을 안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그 지역에 비전을 또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주의 깊게 볼 명승부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또 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힘을 쏟는 데가 동작을이었어요. 그렇죠. 나경원 대 네. 류상념 대 나경원. 여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동작을의 결과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실제로 예. 상당히 여러 번 가셔서 동작을의 지지세를 올리셨거든요. 네. 지금 워낙에 나경원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주 네. 우세했던 확실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류삼영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동작의도 수도권과 서울 민심을 반영해서 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하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총선 결과에서는 매우 관전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진짜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수도권이 총선 최대 승부처일 텐데요. 수도권 예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예상 전망이요. 예. 지난 총선보다는 빨리. 나을 것이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저희도 사수하기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예. 아마 또 일부 바뀌는 지역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예, 겸손하게 끝까지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이 선거 운동의 자세가 고개를 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다 그렇게 해주시네요. 이 다 제3지대 소식까지 함께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끌어안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했는데 관계가 좀 묘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묘한 관계를 가졌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례 예측은 조국 혁신당이 비례 민주연합보다 훨씬 더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네. 더 많은 석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조국의 강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도 조국의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집안을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할 수가 네. 있느냐에 대한 그런 민심들이 이제 표로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조국 교수는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마 당 내에서 입지가 전적해질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의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금 3년 남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체제에 대한 견제를 잘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게 뭐 있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조국 신당이 돌풍이다 어쩐다 하는데 결국에는 찻잔 속 태풍일 거다. 어떤 찻잔 속 태풍이냐 하면 민주당이라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비례 같은 경우 20석이 네. 나온다면 조국 신당 플러스 민주당이 결국에는 20석이 나올 것이고 네. 큰 오차 범위는 한두 석 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여론조사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 2일부터 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2, 원희룡 후보가 44.0,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꼭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쭉 달려와 봤는데요. 총선 절차, 총선 이후에 다시 만나야 되겠네요. 네, 프로 시간 좀 늘려주세요. 짧아요. 그래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신현영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